간송 선생님은 좋은 문화재라고 생각이 되면 몇 배를 더 주면서 사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호구다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전영필 선생님이 왜 호구짓을 했을까요?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글날에 꼭 기억해야 될 위인, 진정한 영웅,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어학자였던 주시경 선생님이 훈민정음 또는 언문으로 불리던 우리 글을 으뜸 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 이런 뜻으로 한글이라고 지은 거고요. 그 전까지는 훈민정음 또는 언문으로 불렸다는 건 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기와집 열채값을 주고 일제강점기 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해서 천신맞고 끝에 지켜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종 25년 12월 30일 실록 기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당시는 이제 음력 날짜니까 1443년 음력 12월 30일 그 해의 마지막 기사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실록에서. 1446년 음력 9월 29일에 다시 훈민정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란말싸미 중국의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서문으로 유명한 훈민정음인데요. 그리고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이 초성과 중성의 발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실록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록본에는 세종대왕이 왜 만들었는지 친히 세종대왕께서 서문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 글자의 발음에 대한 내용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글자를 따온 것인지에 대한 그 원리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죠.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낀 거다 또는 뭐 창문 틀 모양을 베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민정음은 조선 땅에서 씨가 말라버립니다. 왜 조선 땅에 씨가 말랐을까요? 바로 연산군 때문입니다. 이 연산군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은 반정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패륜적인 왕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연산군의 패륜 행위를 비난하는 각종 투서가 언문으로 나돌게 됩니다. 자, 이 언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배우기가 쉽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 임금의 악행, 또 뭐 패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언문으로 쓴 게 나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훈민정음이 반포한 지 58년 만입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는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를 주라. 세종대왕은 연산군의 고조할아버지입니다. 정말 그 위대한 성군 고조할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훈민정음을 쓰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언문들을 전부 다 싹 걷어들여서 불태웁니다. 당시에 이제 명망과 사대부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다 폐기하거나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 훈민정음의 씨를 말린 것은 정말로 악행 중에 저는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송 선생님은 1906년 7월 29일 종로 사가 112번지 당시 99칸의 대감댁에서 태어납니다. 선생님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도 무가에 급제해서 종이품 가선 대부까지 지냈고요. 오늘날로 치면 한 3스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유교 성리학 사대부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비를 잘 조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반들이 장사를 겸해서 알아서 군비를 조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영청 근처 배옥에, 배옥에는 종로 사가의 옛 이름인데요. 거기서 대대로 미곡상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영필 선생님의 집안이 형인
전형설 형님은 자기보다 15살 위고 막둥이로 태어났고요. 자기의 아버지도 두 형제인데 작은 아버지는 또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귀한 집안에 전영필 선생님이 13살 되던 해에 당시 28살이던 형이 급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보름 전에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제 후사라고는 전영필 선생님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영필 선생님은 휘문고고를 다녔는데요. 야구부를 해서 야구부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의 법학과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십니다. 22살 때 평생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위창 오세창이라는 분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대대로 역관 집안이었습니다. 또 이분도 가업을 물려받아서 역관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기울면서 점점 역관의 일이 없어지니까 도쿄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조선학과의 선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2년간 옥살이를 하시게도 됩니다. 자, 이때 오세창 선생님이 전영필 선생님이 지어준 이 간송이라는 말의 뜻은 맑은 물, 산골물 간자를 써주시고 소나무 송자인데 이 소나무 송자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 태한연후의 지, 송백 지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나무, 잣나무가 기품이 있고 의리가 있다라는 뜻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송이라는 호를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으로 지금 싼 값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족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간송 선생님이 2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65세를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당시 전영필 선생님이 집안에서 소유했던 재산은 논 800만 평, 800만 평이면 4만 가마가 나오니까 4만 마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영필 선생님의 집안은 다른 지주와 달리 소작인에게 매우 후하게 분배를 해서 2만 가마니의 수익을 받았고요. 1년에 15만 원의 순이익이 나는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150채 정도 되는 거를 평균 5억만 잡아도 연 750억 원의 순이익이 나는 엄청난 재벌이었고요. 4만 마직이면 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장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재산이 100만 원 정도 되면 1만 마지기를 가진 건데 당시 조선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100만 장자, 즉 1만 마지기를 소유한 조선인 재벌이 4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3살에 2만 마지기를 가진 전영필 선생님은 재벌 순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면서 그 재산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선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이 나라가 기울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도굴되고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도 안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집안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던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들을 내다 팔아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의 보물들이 전부 일본이나 외국으로 제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이 거강꾼들이 양반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놓는 물건들을 이렇게 값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걸 또 외국 수집상들한테 고가에 팔았다는 겁니다. 마진을 붙이고. 심지어는 뗄감이 없을 때는 옛 그림이나 책을 뗄감으로 떼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답니다. 해학전신첩이라는 화첩이 있는데요. 그림이 21폭, 글씨가 21폭이 들어있는 두툼한 화첩인데 이게 어떤 거간꾼이 용인에 이제 어느 용반집에 들어가서 사랑채 저녁에 있는데 머슴이 서책을 쌓아놓고 불을 떼달라는 겁니다. 이게 딱 봐도 예사서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서둘러서 나한테 주쇼 그랬더니 이거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이 땔감 값이나 주쇼 해가지고 2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아무리 봐도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전영필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전영필 선생님이 이 그림을 얼마에 주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1,500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당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겸재정선의 해학전신첩이라고 하는 서화 작품집입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간송 선생님은 좋은 문화재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부르는 값에 몇 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돈 많으니까 그냥 호구다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영필 선생님이 왜 호구짓을 했을까요? 그래야지 일본으로 팔려갈 물건이 자기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남들하고 똑같이 가격을 후려치고 박하게 매기면 누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값을 후하게 쳐주고 몇 배를 더 주면서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각종 서화,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상, 불탑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문화재들이 전영필 선생님한테 모이게 되는데, 국보로 12개가 지정이 되고요, 보물로 8개가 지정이 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4개가 지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김영사에서 나온 간송 전형필이라는 책을 많이 참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전형필 선생님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집안의 목숨처럼 지켜오는 금기, 일종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대저 할아버지가 병자호란 때 강원도 홍천으로 피난을 가서 가족이 먹을 식량을 찾아서 산을 헤매던 중에 작은 동굴에서 쌀 5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문이 부를 쌓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집안 대대로 강조해왔던 가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복과 재산을 다시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을 목숨처럼 지켜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훈처럼 지켜온 겁니다. 전영필 선생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부르는 값에 몇 배를 주면서 문화재를 사들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선한 양심에서 기인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의 혼이 담긴 이런 문화재를 오죽 급하고 오죽 힘들면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보를 내다 팔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값을 더 후하게 쳐주고 사들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소문이 나서 진짜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전영필 선생님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국정운입니다. 1932년 선생님이 26살 때 동국정운 1권과 6권을 사들입니다. 동국정운도 여러분, 훈민정음을 연구한 데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때부터 전영필 선생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 헤매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산군 이후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시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딘가에 한 권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1940년 드디어 안동의 어느 집안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훈민정음 해례본을 마주하기까지는 또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943년 11년 만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들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서들은 아무리 귀한 책이라도 100원을 넘기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거래였는데,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귀한 책이니까 속으로 1,000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전영필 선생님이 10배, 10,000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찾아 소개해준 거간꾼에게 거간비로 1,000원을 줍니다. 기와제 11책 값을 들여서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맨 해례본을 사들이신 겁니다. 전영필 선생님이 자신이 지은 박물관에 모든 수장품들을 보관하시는데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그 미술품이고 뭐고 수장품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실제로 6.25 때 북한군이 어마어마한 수장품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의 해례본만큼은 전영필 선생님께서 6.25 전쟁 내내 백엔잎에 넣어서 잠잘 때도 배고 잘 정도로 자신의 곁에서 목숨처럼 지키는, 그게 바로 현존하는 유일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2015년에 교보문고에서 간송박물관과 함께해서 만든 최초의 복간본 책입니다. 저도 이때 이거를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2023년이 훈민정음 창제하신 지 580회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복간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영필 선생님에 의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옴으로써 이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훈민정음이 음양오행과 천지인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몽골의 파스파 문자나 창틀 베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사람의 구강구조, 발음기관의 그 소리나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됩니다. 당시 구한말, 나라가 기울고 조선이 망하는 시대였습니다. 수백 년 왕조를 이어온 이씨 왕가들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전영필 선생님은 오히려 그렇게 팔려나가는 문화재를, 귀한 재산을 팔아가면서 사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혼과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위인이고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그 양심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는데 일생을 바치신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한글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종원에 얽힌 또 비밀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올렸으니까 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날, 우리가 쓰는 이 한글에 대해서 고마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께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